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 3파트에서는 제2 밀라노 시기, 로마 시기, 프랑스 시기,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밀라노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 있다가 루이 12세가 쳐들어와서 스포르차가 잡히고 그러면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왔다가 그 밀라노에 다시 그 총독으로 왔는데 샤를 앙부아즈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빈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빈치를 이제 다시 밀라노로 끌어들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이제 그 그림이 광야의 세례 요한, 그다음에 레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지금 다빈치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나중 화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다입니다. 레다인데 레다는 신화에 나오는 거죠. 스파르타 왕의 그 아내입니다. 탄타루스의 아내가 레다인데 제우스가 굉장히 탐을 내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 그 백조로 변신을 해가지고 레다를 유혹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신화의 얘기죠. 그걸 이제 다빈치가 그렸는데 뭐 누도하는 이게 처음인데 이것도 다빈치의 그림이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밀라노에서 밀라노에 체류를 하면 좋겠다 이러고는 피렌체의 시뇨리아에게 지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밀라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밀라노로 가는데 그게 이제 제2의 밀라노 시기가 되죠. 그래서 가서 9월 달에 프란체스코 멜치 그 제자가 되는데 요 제자가 이제 끝까지 다빈치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그 유산 정리 처리를 한 사회 그 처리까지 다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제자죠. 헌시적인 제자고 주요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거 가서 이제 해비 소원에 대한 이제 해부학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남기고 자궁과 태아에 대한 기술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루도비코는 나중에 잡혀가서 죽고 보티첼리도 죽게 되고 샤를 앙부아스도 1511년에 죽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를 돌봐주던 그런 후원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남깁니다. 여성의 내부 장기 이런 것도 아주 남기고 이러는데 미켈란젤로도 부검을 많이 했죠.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고 다빈치도 해부학에 그림이 많았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그 예술과 관련된 조각이었어요. 주로 근육계통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부학 공부를 한 걸 조각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다빈치는 인체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해부학을 하고 이러지만 그게 이제 그림으로 연결되고 조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자체에 대한 해부 자체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의 태아도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해부학의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이런 거지. 해부학과 이제 이런 어떤 예술이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코덱스에 많은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11년에 그 앙부아즈가 죽고 나서 스위스 군인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라노가 프랑스의 지배를 해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1513년도에는 줄리우스 교황이 사망을 하고 레오 10세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레오 10세는 그 조반니 메디치가에서 나온 그 교황이었죠. 근데 그 레오 10세의 동생이 줄리아드 데 메디치, 레오 10세의 동생입니다. 동생하고 다빈치가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서는 결국 또 후견자는 죽게 되고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교황의 동생하고 친하게 되니까 그 동생이 초청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다시 이제 소데리니가 쫓겨나고 메디치가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기가 열리는데요. 근데 가서 활동을 했는데 1513년 61세 때 밀라노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제자 멜치와 살라이가 동반을 했고 그러고 이제 갔을 때는 교황의 동생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왕실 일원으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가서 브라만테 유명한 건축가였죠. 라파엘하고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줄리아니 데 메디치가 바티칸구의 그 입구 일부를 벨레데에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미술관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맡겨야 되는데 그림을 맡기지는 않고 그건 이 교황의 또 결정이죠, 그죠? 미술관을 관리하는 이런 자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게 아주 푸대접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라파엘로는 스탄자가 교황이 거처하는 방을 스탄자라고 그랬는데 교황이 거처하는 방에서 그림을 다 맡아서 그림 그리죠. 그 그림 하나를 완성을 하면 그 당시에 12,000 두카트를 주는데 다빈치에게는 매달 33 두카트. 그러니까 뭐 대접이 형편없었던 것 같죠, 그죠? 그림 의뢰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력과 건강도 좀 악화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로마를 후견자였는데 또 로마를 떠나게 되고 루이 12세가 타계를 하고 그러면서 프랑스와 1세가 등극을 하는데 이 프랑스와 1세가 굉장히 다빈치에 대해서 호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좋아하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를 프랑스에 처음 받아들인 그런 군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줄리아노 데 메디치도 사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후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피렌체 거쳐서 앙부아즈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거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쿠스하고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을 남기게 되는데 이 그림도 아주 묘해요. 이 광야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그 왕님을 나타내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러는데요. 표정이 아주 묘하죠, 그죠? 아주 묘한 웃음을 띠고 있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광야의 세례 요한을 그립니다. 그리고 바쿠스인데 이 모습이 아주 비슷해요. 세례 요한 모습과 바쿠스는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술의 신이죠.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 그러고 그 술의 신이 로마로 가면 바쿠스가 되죠. 디오니소스와 바쿠스는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근데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하고 세례 요한하고를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어쨌든 신화와 종교를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던 것 같긴 한데 모습은 아주 비슷해요.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시기가 마지막 64세에서 67세인데 이때 이제 가죠.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의 수석 화가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멜치살라의 하인, 자기 제자하고 하인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갔을 때는 이제 거주지도 내주고 아주 좋은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클로에 리세인데 그 성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왕이 머무는 성하고 성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는 그 궁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게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다빈치를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 그거 만들어 뒀고요. 또 지하에 작업실도 만들어주고 정원도 아주 넓고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포도원도 있고 낚시배도 있고 그래서 그 거주지에 대해서 다빈치가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 1세고 마치 다빈치를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던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르네상스를 처음 프랑스에 도입한 그런 군주였어요. 이게 이제 그 프랑스와 1세가 머물던 궁이고 그 밑에 바로 아래쪽에 성 바로 아래쪽에 다빈치가 머물던 클로리세 요것도 아주 작은 궁입니다. 요걸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거주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 갔을 때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오른팔도 마비가 되고 뭐 이러고는 프랑스 1세 궁전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뭘 맡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궁과 관련된 운하도 기획을 하고 주로 이제 이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은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저 메모에 나는 계속해야만 한다. 아마 계속할 수 없는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스스로 다짐하는 메모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알렉산더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프랑스와 1세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프랑스와 1세가 알렉산더면은 자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을 한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비유로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간지 얼마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67세에 4월 23일 날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유행 집행자로 자기 제자 그 멜치하고 제자들 하녀들에게 자기 유산을 남깁니다. 남기고 자기가 거주하던 클로에 리세 성에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프랑스와 1세가 뭐 임종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부는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딴 지역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지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앙부아즈의 거기에 생프랭탕 성당 수도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 다빈치가 내가 여기 묻히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기 유언에 따라서 근처의 성당에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됐는데 이제 그 성당이 나중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 성당을 다시 복구를 하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사람도 파견하고 이랬는데 너무 심하게 파괴가 되고 복구가 불능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그 근처에 있던 유골을 좀 추려가지고 다빈치의 유골을 내려가지고 그걸 해서 이 성 안으로 앙부아즈 성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다빈치의 유골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모셔서 다빈치의 무덤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빈치가 남긴 그림들을 제자들이 왕에게 매매를 했고요. 그 위에 남긴 메모들이 많이 남아 있죠. 모든 건 이제 제자가 가지고 이탈리아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덱스라고 남아있는 메모가 많은데 처음에는 막 거의 그게 중요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죠? 소홀하게 해서 뭐 가바르디 공작에도 넘어가고 다시 멜치 가문에게 오기도 하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 전체 한 3만 페이지 중에 한 5천 페이지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빌 게이츠가 34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와 1세의 무릎에서 임종을 맞는 레오날드라고. 요게 이제 앵그르라는 화가가 1818년, 그러니까 뭐 사망하고 나서 약 200년 후죠. 아마 그 기록을 가지고 프랑스와 1세가 임종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남겼던 것 같아요. 우측에 프랑스와 1세고 프랑스와 1세의 무릎에서 임종을 맞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이제 그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빈치가 모셔져 있는 그 유골을 모아서 한 그 교회입니다. 성앙부아즈 성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그 성에 가면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만 다빈치의 흉상이 그 뒷뜰에 이렇게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그 상당히 출생은 좀 불행했죠, 그죠? 불행했고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핸디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정규 교육을 받는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빈치가 나중에 자기의 그런 기록 중에 일부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미술에 대한 책을 쓰는데 제가 그 책을 보진 못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책에가 참 안 써 있다고 그래요. 책에 대한 책에가 잘 안 써 있고 이런 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베르케오 공방에서 공부를 했죠. 이게 상당히 뭐 거의 전체 교육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서 여러 가지 기본도 배우고 앞으로 이제 대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저기에서 마련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근처에 다른 공방도 다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서 및 메모를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메모를 하는데 독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모를 엄청나게 많은 메모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가라고 그러지만 공학가, 건축가, 물리학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뭐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을 다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완성된 그림은 한 20편 정도? 그죠? 저 당시 뭐 화가들이 그림을 몇백 편씩 이렇게 남기는 건 20편 정도가 완성된 그림이죠. 남아있는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나머지 다 완성도 못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빈체에서 태어나서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밀라노, 피렌체, 밀라노, 로마, 앙부아즈 이게 이제 다 후원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철학 이런 게 아니라 후원자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후원자의 어떤 뜻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것도 완성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ADHD 상당히 산만한 너무 많은데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산만성은 있었지만 창조적인 과거에도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림은 미완성이 있었지만. 그래서 ADHD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창의력이 있는 ADHD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제가 이제 종교나 신화 이런 게 된 게 있었죠. 그리고 또 인간과 자연. 그리지만 항상 그 뒷면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여인들이 소상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조금 뭔가 좀 애달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은 소상을 그리면은 다 그냥 뭐 군주들, 교황, 추기경, 메디치가의 유명 인사들 이런 걸 그림 하도 그리질 못했어요. 못하고 일반 서민들의 무슨 여인들의 초상화 이런 걸 그렸죠. 그 그림의 중성을 떠나가지고 대상이 저는 조금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감도 이제 템페라 기법, 그 당시에 회백으로 한 이런 기법보다 요거는 이제 그 안료를 계란 노른자에다가 풀어서 쓰는 이런 기법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상하기가 쉬운가 봐요. 탈색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법으로 하지만 그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색깔이 이렇게 퇴색이 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림의 기법 중에서는 스푸마트라는 게 안개처럼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과 색깔 사이, 대상과 뭐 초상, 그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경계를 분명하게 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이런 기법을 다빈치가 처음 창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강함과 부드러움, 내외, 상하, 공간적인 거, 입체와 평면을 합일하는 전통적인 과 개혁의 합일, 자연과학과 미술. 그러니까 미술을 그죠? 그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미술 이런 거 이제 이런 데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의학적인 것과 미술, 완성과 미완성, 미완성인데 미완성이 이것도 뭐 설은 많죠. 뭐 정말 산만해서 그랬냐, 아니면 미완성 자체가 하나의 예술의 장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게 하나의 예술의 장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시한 이런 걸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바토르 문디라고요. 이게 다빈치 작품인데 이게 1958년쯤에서 처음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새로 발견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처음 발견이 됐을 때는 다빈치 작품이 아니라 다빈치 제자들의 작품이 아니냐. 처음엔 이렇게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지내보다가 2005년, 한 50년 지나가지고 다빈치 작품으로, 진품으로 이렇게 최종 판정이 났습니다. 최종 판정이 났더니 값이 4억 5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5천억쯤 되는 거죠. 그죠? 5천억, 5,300억. 이전까지는 가장 비쌌던 게 피카소의 어떤 그림이 2,3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품으로 되고 나서는 그 2배 이상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입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빈살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갔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에, 그죠? 많이 그리진 않고 이랬지만 지금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많이 그리진 않았지만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그림들은 그 그림 하나만으로도 뭐 정말 영원한 화가로서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실제 라이프 또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두운 점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그 애달픈 삶과 예술세계 이런 세계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